자, 그럼 임대차 보호 3법 이후에 임대차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뭐 간단하게 보시죠.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서울 전세 매물 뭐 0단지가 많다. 없는 단지가 많다는 거. 전세 매물이 있을 수가 없죠. 뭐 말 그대로 지금은 뭐 전세 사는 게 장땡이니까. 그러니까 뭐 전세 뭐 4년 동안에 뭐 5%밖에 못 올리니까. 자, 5%밖에 못 올리니까 당연히 이제 전세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세 가격 상승률이 0.17% 58주 연속 상승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KB 주택 전세 가격 지수가 100.89. 자, 1986년 이후에 최고이다. 자, 특히 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학군 좋은 지역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전세 매물이 결국 없는 것은 내가 전세로 못 넣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 반전세로 전환하는 물량들이 많고 내가 실거주를 해버리는 거죠. 차라리 싸게 줄 바엔 내가 들어가는 게 낫죠. 어차피 내가 전세로 살아야 되는데 전세 물건이 없잖아요. 그럼 내 집 가서 살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 물건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월세로 전환하는 물량들이 많으니까 정부가 또 월세 전환율 제한법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자, 전환 시에 보통 4%인데 이걸 2%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 물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 물건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시장에 자꾸 통제 경제로 매스를 가하면 그 시장에서 물건은 다 날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임대차 보호 3법 보완 작업까지 하겠다. 보완 작업. 정부가 이제 부작용이 나오니까 제가 그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임대차 보호 3법은 이제 그 보완 작업 나오기 전에 이제 보완 작업 지금 현행 법이죠. 예를 들어서 4년을 사는 것 외에는 별 메리트가 없어요. 묵시적 갱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년 후에 5%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그냥 10% 20% 올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려버리는 거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가격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차인들이 그 5% 제한 때문에.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5% 제한, 4년 임대가 끝나고 나서도 5%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의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폐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재계약할 때 4년 뒤에 재계약할 때도 5%로 제한한다? 그러면 민간 임대는 다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시장은 싸그리 없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월세 전환율, 전세 월세 전환율을 4%에서 2%로 조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아마 나오면 조세 저항 운동에 그 임대사업자들 난리가 난다고 보면 난리가 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임차인 계약 시에도 5% 상한제 적용.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은 전멸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시장 감독 기구. 자,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쉽게 말해서 이 4대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또 다른 그 국토부 상위 기관이라고 봐야겠죠. 어떤 그런 기관을 나와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또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거죠. 이런 감독 기구까지 만든다는 얘기는. 자, 그리고 오늘 수석 보좌관에게서 나온 얘기가 부동산 문제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라는 거예요. 민생 과제. 자, 여당 입장에서는 최고의 민생 과제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이 최고의 민생 과제예요. 자기의 당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원인이 그게 최고의 민생 과제이다. 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로 대노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 당연히 대노하겠죠. 그 뭐 임대차 보호 3법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고 뭐 그 엄청난 그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시장이 먹힌 것도 없고 아수라장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 시장 자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상승률 자체는 떨어졌지만 계속 신고가는 나오고 있고 지금 강남은 또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야 그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데는 1억이 넘었어요. 1억 5백인가 그래요 지금. 강남은 계속 또 신고가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데 실제로는 안정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정화가 안 되고 있다. 다만 뭐랄까요 패닉 바잉은 멈췄다.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거래량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패닉 상태에서 집을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거 뭐 엄청나게 좋은 주택들을 발표했잖아요. 뭐 과천, 뭐 용산, 강남 그 주택들 받으면 말 그대로 내가 강남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강남에 나의 삶은 강남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인생들은. 자, 그러니까 그분 젊으신 분들은 그 지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되냐 부자가 안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또 어떻게 들어갈 건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 제가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제작을 할 거거든요. 자세하게 한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그런 지역에 진입을 하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느냐? 자, 그런 지역에 살면 당연히 자신의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산의 그 최고의 입지에 사는데 그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끼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또 어떤 인맥 속에서 또 정보들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같은 무리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이 나온 얘기가 요즘 요번에 나온 얘기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하겠다. 투기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게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부동산을 투자로서 이렇게 사고 뭐 어디 투자해야 되냐 뭐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자,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내 집 한 채를 사서 그 집에서 자산 늘리는 그 똘똘한 한 채로 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고 막 지방 다니고 그러시는 시기가 아니다. 자, 사야 될 곳이 한정돼 있어요. 그럼 내가 가장 좋은 지역, 그 지역의 가장 좋은 지역, 그리고 전국 지역에서 가장 많이 앞으로 오를 지역,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서 좋은 입지 아파트 사가지고 그냥 사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최소한 이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는 동안은. 이미 정부도 알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 보호 3법이 나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정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정부가 2015년에 임대차법 연구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연구 용역. 임대차 보호 3법을 시행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온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당연하죠. 민간주택에서 공급이 감소할 거고 전세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것이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벌써 연구 용역에서 보고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민간 임대 시장이 죽으니까 자, 공공 임대 시장을 확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240만 호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40만 호가 나온 거예요. 이러한 예상이 나오니까 결국은 전월세 전환 상한율까지 제한한 거예요. 자, 어쩌면은 2%란 얘기는 어쩌면은 예상하고 내보내는 정책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임대차 보호 3법에 처음부터 2%라고 제한을 하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자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더라.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2% 상한을 내놨다. 자, 그러면 또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러한 그 부작용들을. 자,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바로바로 어떤 대응하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욱 심각한 가격 규제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예요. 결국, 이번 좌파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자의 입장, 다주택자의 입장에서는 뭘 기대하시면 안 돼요. 자, 정부가 모자란 전세 공급 물량은 정부가 임대주택 240만 호로 해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40만 호면 이게 얼마입니까? 두 가구만 해도 거의 뭐 480만이에요. 두 가구만 해도.
아니 그 두 사람만 해도 480만 원이에요. 그러면 240만 원은 거의 600, 700만이 사는 거예요. 자, 그걸 임대주택을 정부가 공급한다. 자, 그러면 그 임대주택의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 한 6, 7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사는데, 자, 그 사람들은 다 누구를 지지하겠어요? 누구를 지지하겠어요? 당연히 이 임대주택을 공급해 준 사람을 지지해 주겠죠. 공급해 준 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그 임대주택이 또 분양 전환을 해야 되니까. 뭐 영구 임대는 아니잖아요, 보통. 분양 전환 해 주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어떤 정치공학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임대주택, 공급주택을 확충한다는 것은 그런 자기의 여당 지지편들을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자, 그러니까 결국 전세가 폭등, 그리고 또 월세 전환, 이 월세 전환, 월세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또 얘기하는 그 윤뭐뭐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분들이 이런 결국은 이러한 게 목표인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래서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그 과정으로 가서 결국은 기댈 건 뭐가 있겠냐? 걱정 마라. 정부가 임대 아파트 공급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진다. 우리가 전체 임차인의 25%를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자, 이제 그렇게 정부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플랜을. 그리고 이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기 표를 확보하기 위한 플랜, 그리고 어떤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플랜, 뭐 선이든 아니면 정치 공학적인 면이든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결국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240만 원을 짓게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세금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법인세라는 건 우리가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지 그 법인세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건데, 인위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은 보유세, 재산세밖에 없어요. 이 양도소득세는 팔아야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인위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은 보유세예요. 보유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을 가진 사람한테 걷는 방법이 좋겠죠. 그러면 다주택자는 결국은 세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정부가 얘기했죠. 1주택자는 세금을 완화하겠다. 자, 그런데 그것도 6억 이하죠. 6억 이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뭐 지방은 6억 이하가 많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근데 서울에 6억 이하면 뭐 얼마나 해당 상황이 있겠냐. 6억 이하면. 자, 많은 주택들이 일가구 1주택들도 증세를 결국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역 그 구청장, 시장들이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증세로 갈 것이다.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운명이에요. 지금 240만 원을 공급하려면. 자, 그래서 나오잖아요. 다 이게 연결을 시켜보면 말이 맞아요. 자,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그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께서 얘기하셨죠.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 대비 현실화 유례 비해에 그러니까 현실 가격이 높잖아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70% 전후인데, 자, 그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 하는데 공시지가는 7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9억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잖아요. 9억까지, 90%까지 점차적으로. 자,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증세는 이런 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죽어난다. 정부는 결국은 다주택자는 세금 많이 내라 이거예요. 그 세금 많이 낸 돈으로 임대주택 2400만 원을 줘서 자신의 그 지지자들을 그곳에 살게 하겠다. 자신의 지지자가 될 사람들을 살게 하겠다. 자, 그러한 그 정치적인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자, 정부가 10월에 새로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그래요. 10월에. 자, 그때 보면 알겠죠, 이제. 자,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일가구 1주택들이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건 이제 6억 이하는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일가구 1주택 재산세이나 6억 이하. 자, 9억 이상은 더 오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9억 이상의 다 주택자들은 세금을 많이 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이제 이런 걸 예상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 여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통합당한테도 밀렸죠. 자, 이제 이 지지율이 반등을 할 것인가. 자,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청와대 수석들 그 미운 우리들 다 그 거세했잖아요. 다 아웃시켰고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를 벼줬고, 자, 그리고 80 공급 확대 정책에서 알짜 주택들을 나름대로 공급을 해줬고, 자, 이제 그러면 지금의 여당의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냐, 이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지지율은 반등하지만 크게 반등을 못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왜 그러냐? 자, 이 공급 라인은 뭐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지만 그 30대 여성들 전혀 뭐 정책이 나온 게 없어요. 30대 여성들 그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외교부의 성추행 사건,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그 법의 그 뭐라 할까요? 손방치라고 할까요? 자,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에. 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여성 30대 여성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고 보십시오. 30대 여성이 지지율이 올라가나 그런 점에서. 자,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강한 라인을 만들었어요. 여당과 그리고 그 정부 그 청와대 비서진, 자, 최재성 민정수석도 들어왔고, 그리고 청와대 자체에서 또 이동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와 그 다음에 여당, 자, 이제 둘이 이제 손발이 잘 맞겠죠. 예, 그 전에 그 청와대 수석들은 그 손발이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집 가지고 있어도 버텼잖아요. 그러다가 몰매 맞고 쫓겨난 거니까. 자, 이제 그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이 만났다. 자, 이제 최재성은 뭐 여당의 뭐 핵심 인물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자,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네 가지 목표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자, 불로소득, 임차인 우선, 뭐 공급 확대 정책 다 얘기했잖아요. 투기 수요 차단, 거기다 투기 수요 차단하는데 갭 투자가 주범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뭐 심지어는 이 김현미 비서실장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마지막에는 이 김현미 이 양반을 어떻게 중용할 것인가, 이게 또 포인트예요. 이게 우리는 가는 길을 간다. 우리는 가는 길을 간다. 자, 절대 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물러서지 않아요. 지금 여당은 정면 돌파예요. 정면 돌파. 말 그대로 뭐 김현미라든지 어떤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한 사람 퇴진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도 이 강성 라인은 아니었어요. 자, 강성 라인은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그 여권에서 쫓아내려고 그랬잖아요. 뭐 좀 안 좋은 얘기가 서로 오고 갔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홍남기 부총리도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홍남기도 이 김현미 저기 국토부 장관하고 한 소리를 같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강한 라인이 지금 형성돼서 더욱 세게 몰아붙인다. 자, 거기에다가 오늘 수석 보좌관회에서 확실히 대못을 박았어요. 자,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러한 그 정책을 지금까지 추진하던 정책을 포기를 하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정책의 통제경제, 부동산 통제정책은 실패를 했다. 자, 이제는 그렇게 안 되고 시장경제에 맡기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바로 지지층 이탈하는 거예요. 지금 여당의 지지층 이탈하고 그냥 레임덕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하게. 이러한 배경에서 강하게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든 그 지금은 이렇게 판이 돌아가는 것을 스토리를 잡으셔야 돼요. 자, 스토리를 잡으셔야 돼요. 전략 전술을 짜시려면 내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이러한 또 어떤 경제 환경, 통제 경제 환경에서 나의 자산을 불려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자, 요즘 그러면 판이 어딥니까? 지금 판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지금은 주식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주식시장. 지금 정부가 부동산 쪽은 맞고 주식시장은 막 밀어주잖아요. 무슨 뭐 그린 뉴딜 펀드라고 해서 그린 뉴딜 테마주도 날라가고 뭐 소부장 또 날라가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지금은 쳐다보면 안 된다. 자, 어쨌든 정부는 결국 이렇게 이념대로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 자, 절대로 이걸 포기하는 순간 자신은 그 실패했다. 우리 정부는 실패했다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노무현 정부가 예전에 마지막에 그 자기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레임덕이 왔고 지지율이 급락했죠. 그리고 정권을 뺐겠죠. 자, 그러한 과정을 밟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학습 효과를 철저하게 배운 것 같아요.
뭐 지금의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어쨌든 중요한 건 투기 수요는 잡잖아요.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모자라는 건 공공주택으로 보완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속 공급 확대 정책은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그러니까 시장은 뭐 낙관적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돈을 어디에서 자산을 넣을 것인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자, 그런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은 아니다. 지금은 주식 시장으로 뭐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대세가. 자, 얼마나 기울었냐? 주식 시장은 지금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품, 버블이. 근데 그 거울이 아직은 초반이라는 거예요. 초반. 자, 그렇다는 거예요. 괜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뭐 알짱알짱 거려봤자 뭐 나오질 않아요. 지금은 그냥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집을 어떻게 살 건지, 자, 똘똘한 한 채를 어디로 이사 갈 건지, 자, 그런 정도 고민하고. 지금의 여당은 어쨌든 강한 여당 아닙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이 정권을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시대에 역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에 역행. 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철저하게 결 따라가야 돼요. 결 따라가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 자, 그 시대의 흐름은 지금은 당분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2년 동안은 제가 보기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은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은 많이 올랐고 이제 조정을 주겠죠. 조정을 주면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업적에서는 뭐 그게 이제 그 평가를 받겠죠. 어느 정도의 평가는 또 조정을 주면. 근데 주식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지금 오늘 얼마야? 2,350, 80 막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0, 700, 예를 들어서 뭐 3,000까지 갔다.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재임 기간에 주식시장에 3천 갔다. 그 자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강하게 불을 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보다 주식시장을 더 강하게 봐야 된다. 강하게 보고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늘릴 기회, 예? 그런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